이건 강이 아니라 거대한 사기극입니다. 유엔 일본 조사관 사토의 일갈에 회의실이 얼어붙습니다. 나고야 명문고 제자들도 비웃음을 흘립니다. 전기로 돌리는 어항을 보러 서울까지 오다니! 사토는 낙제점 보고서를 치켜듭니다. 그때 영하 18도의 기록적 한파가 덮칩니다. 일본 유학생이 얼어붙은 계단에서 구릅니다. 순식간에 비명이 터지고 현장은 아수라장. 그때입니다. 검은 패딩의 한국인들이 무섭게 달려옵니다. 비키세요. 제가 의사입니다. 자신의 겉옷을 벗어던진 시민이 아이를 잃었습니다. 동시에 멈췄어야 할 인공물길이 요동칩니다. 모든 강이 죽어갈 때 오직 이곳만 살아 숨쉽니다. 큰근이 박살나는 그 충격적인 밤. 지금 그 현장이 열립니다. 본격적인 시작 전 구독 그리고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한국 화이팅이라고 남겨주셔서 우리 대한민국을 응원해주세요. 재밌게 보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저는 사토 켄지입니다. 도쿄의 차가운 사무실에서 제가 처음 한국의 청계천 데이터를 받았을 때 입가에 번진 것은 명백한 조소였습니다. 도시 생태학의 권위자이자 유엔 환경계획의 수석 조사관인 제 눈에 한국인들이 벌이는 이 프로젝트는 그저 개발도상국 특유의 과시욕으로 보였을 뿐입니다. 전기로 강물을 퍼올린다고? 이건 자연에 대한 모욕이야. 저는 즉시 제자들인 나고야 세이토쿠 고등학교 학생 30명을 소집했습니다. 이번 서울 방문의 목적은 여행이 아닙니다. 가짜 친환경의 실체를 폭로하고 유엔 보고서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낙제점을 찍기 위한 심판의 여정이었습니다. 김포공항에 내리는 순간부터 제 펜촉은 날카롭게 서 있었습니다. 공항의 화려함도 서울의 높은 빌딩 숲도 제 눈에는 그저 콘크리트로 발라진 거대한 세트장 같았죠. 학생들은 유럽이 아닌 한국에 온 것을 불평하며 투덜거렸습니다. 선생님, 비행기로 2시간 거리인데 뭘 배운다는 거죠? 일본보다 낙후된 곳이잖아요. 저는 제자들에게 속삭였습니다. 가짜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똑똑히 봐두어라. 그것이 오늘 우리가 배울 공학의 수치다. 청계천 입구 서울시 관리팀의 이 팀장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자부심 가득한 얼굴로 손을 내밀었지만 저는 그 손을 무시한 채 수질 측정기를 물속으로 찔러 넣었습니다. 팀장님, 묻고 싶군요. 이 물 중에 진짜가 있습니까? 전부 펌프로 퍼올린 한강물 아닙니까? 이 팀장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갈수기에는 펌프의 힘을 빌립니다만 이것은 도시의 숨통을. 제 비웃음이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숨통이요? 이건 거대한 수족관입니다. 전기가 끊기면 죽어버릴 가짜 생태계죠. 제 제자들은 제 말을 받아 적으며 낄낄거렸습니다. 전시 행정의 표본이네. 일본이라면 절대 이렇게 안 만들었을 텐데. 우리는 산책로를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제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비판의 대상이었습니다. 바닥에 발라진 시멘트, 일정한 속도로 흐르는 기계적인 유소. 보세요. 숨을 곳도 먹이도 없는 이 매끈한 바닥. 이건 새들을 유인해서 굶겨 죽이는 얼음 덫입니다. 저는 수첩에 생태학대라는 단어를 꾹꾹 눌러 썼습니다. 오늘 밤 유엔 보고서의 첫 문장은 이미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상청의 경고대로 10년 만에 최악이라는 시베리아 한파가 서울을 정조준하고 있었습니다. 영하 18도. 살을 애는 칼바람이 빌딩 숲 사이를 휘감으며 몰아쳤습니다. 선생님, 너무 추워요. 손가락이 안 움직여요. 일본 학생들의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얼음보다 차가운 바람에 안경알이 하얗게 얼어붙고 숨을 쉴 때마다 폐가 찢어지는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자연이 이 가짜를 심판하는군. 영하 18도면 한강의 얕은 지류조차 돌처럼 굳어버리는 기온입니다. 인공적으로 물을 퍼올리는 이 얕은 수로는 순식간에 얼음 무덤이 될 것이 뻔했습니다. 그 위에 잠들려던 철새들의 발은 얼음 속에 갇힐 것이고 내일 아침이면 수백 마리의 사체가 떠오를 터였습니다. 이 팀장님, 이제 어쩔 겁니까? 당신들이 만든 이 장난감이 생명들을 죽이게 생겼는데. 저는 조롱 섞인 외침을 던지며 호텔로 향하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악! 날카로운 비명 소리가 계단 위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나고야 명문고의 여학생 유이가 얼어붙은 대리석 계단에서 미끄러진 겁니다. 유이야! 학생들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갔지만 유이는 이미 대여석 칸 아래로 굴러떨어져 발목이 기괴한 각도로 꺾여 있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유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고통에 겨운 신음이 쏟아졌습니다.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우리 일본인 일행은 당황했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는 타국, 기록적인 한파 속에서 아무도 없는 거리. 어떻게? 119가 뭐야? 일본어로 해야 하나? 학생들은 발만 동동 굴렀고 저 역시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지만 번호를 알 수 없었습니다. 차갑고 냉혹한 서울의 밤이 우리를 집어삼키려는 찰나였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검은 그림자들이 무섭게 달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퇴근길에 나섰던 한국의 직장인들, 근처 식당에서 나오던 평범한 시민들이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학생, 괜찮아요? 한 중년 여성이 자신의 목도리를 풀어 유이의 머리 아래에 받쳤습니다. 비키세요. 제가 정형외과 의사입니다. 검은색 롱패딩을 입은 청년이 무리를 헤치며 들어왔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영하 18도의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신의 비싼 코트를 벗어 유이의 몸을 덮어준 청년은 숙련된 솜씨로 부상 부위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움직였습니다. 제가 119 불렀어요. 5분 안에 온답니다. 뜨거운 커피 좀 가져올게요. 기다려요. 편의점으로 뛰어가는 사람, 유이의 손을 잡고 괜찮다, 안 죽는다며 서툰 일본어로 다독이는 할아버지. 그들은 우리가 무질서하고 거칠다고 생각했던 그 한국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오직 한 생명을 구하겠다는 뜨거운 온기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우리는 데이터와 수치로만 세상을 봤지만 이들은 가슴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유이를 안심시키는 그들의 손길에는 제가 평생 연구해온 생태계의 상호작용보다 훨씬 더 고귀하고 강력한 힘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인만의 특별한 에너지, 정이라는 이름의 기적이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고 유이가 실려가기까지 시민들은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 청년은 병원까지 보호자가 필요하다며 자진해서 구급차에 올랐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던 일본 학생들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선생님, 한국 사람들 왜 이렇게 우리한테 잘해주는 거죠? 우리는 한국을 비웃었는데. 학생들의 떨리는 목소리에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한파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유이를 보낸 뒤 저는 이 팀장의 안내를 받아 다시 청계천 물가로 내려갔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제가 예언했던 생태계의 몰락을 확인하는 일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리 아래로 발을 내디딘 순간 제 귀를 때린 것은 고요한 정적이 아니었습니다. 영하 18도의 살인적인 추위 속에서 청계천은 마치 거대한 괴수가 포효하듯 힘차게 살아꿈틀대고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제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얼어붙어야 할 물줄기가 맹렬한 유속으로 흐르며 하얀 물안개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펌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전기가 만들어낸 그 인공적인 흐름이 역설적으로 영하 18도의 냉기를 밀어내며 물 온도를 지켜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뜨거운 물안개 사이로 수천 마리의 검은 점들이 보였습니다. 망원경을 든 제 손이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은 시베리아에서 온 철새들이었습니다. 서울의 모든 강과 습지가 얼음 무덤으로 변해 생명을 거부할 때 오직 이 가짜 강만이 얼지 않는 품을 내어주고 있었습니다. 새들은 그 흐르는 물 위에 몸을 맡긴 채 한국인이 만들어낸 온기를 나누며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가짜라고 조롱했던 그 기술이 자연조차 포기한 혹한 속에서 수천 마리의 생명을 살리는 유일한 방공호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저는 보고서를 쥐고 있던 손에 힘을 뺐습니다. 한국인들은 단순히 강을 복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불가능해 보이는 기술에 자신들의 집념을 담았고 그 차가운 기계 장치 속에 따뜻한 생명의 의지를 불어넣었습니다. 제 오만했던 지성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것은 사기극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기술과 자연의 생명, 그리고 사람의 정이 어우러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존의 오케스트라였습니다. 제 예상이 틀렸음을 증명해 보십시오. 내일 아침이면 이곳은 수천 마리 새들의 공동묘지가 될 겁니다. 제가 뱉은 독설은 날카로운 얼음 파편이 되어 이 팀장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영하 18도. 서울의 대기는 이미 인간이 견딜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빌딩 숲 사이로 몰아치는 칼바람은 마치 굶주린 늑대의 포효처럼 울려 퍼졌고 거리의 가로등 불빛조차 추위에 질려 파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자들을 이끌고 서둘러 근처 호텔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오직 하나, 내일 아침 제가 작성할 낙제점 보고서의 첫 문장을 다듬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가짜는 결국 자연의 심판 앞에 무릎을 꿇는다. 그때였습니다. 호텔 로비에 도착하기도 전
뒤를 따르던 일본 학생들 사이에서 날카로운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악! 유이야! 고개를 돌린 순간 제 심장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나고야 세이토쿠 고등학교의 학생회장이자 제 아끼는 제자인 유이가 꽁꽁 얼어붙은 화강암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져 있었습니다. 유이야! 정신 차려! 제가 달려갔을 때 유이의 발목은 이미 무참하게 꺾여 있었고 얼굴은 공포와 고통으로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영하 18도의 살인적인 추위 속에서 부상자가 발생한 것입니다. 체온은 급격히 떨어질 것이고 근육은 수축하여 쇼크가 올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어떻게? 119가 몇 번이야? 일본어로 말하면 알아들을까? 일본 학생들은 패닉에 빠져 우왕좌왕했습니다. 저 역시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지만 낯선 타국의 응급번호조차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도심 한복판, 누구 하나 도와줄 리 없는 이 이국 땅에서 우리는 고립되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학생, 정신 차려봐요. 어디선가 검은 그림자들이 무섭게 달려왔습니다. 퇴근길 가방을 내팽개친 직장인, 식당 앞을 청소하던 앞치마 차림의 주인장, 그리고 이어폰을 낀 채 조깅하던 청년까지. 누가 신호를 보낸 것도 아니었는데 수십 명의 한국 시민들이 순식간에 유이를 에워쌌습니다. 비키세요. 제가 응급구조사입니다. 한 청년이 영하 18도의 바닥에 망설임 없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가 롱패딩을 벗어 차가운 보도블록 위에 깔고 유이를 그 위로 조심스럽게 옮겼습니다. 학생, 일본 사람이에요? 괜찮아요. 안 죽어. 금방 도와줄게. 근처 편의점에서 달려온 아주머니는 핫팩 5개를 뜯어 유이의 겨드랑이와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옆에 있던 할아버지는 자신의 낡은 코트를 벗어 유이의 다리를 덮어주며 서툰 일본어로 다이조부 괜찮아를 연신 외쳤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고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분석했던 데이터 속의 한국인은 거칠고 무질서한 민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앞에 있는 이들은 성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옆집 아이가 다친 것처럼 가슴 아파하며 영하 18도의 추위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자신의 온기를 나누어주는 진짜 인간들이었습니다. 119 왔어요. 길 터주세요. 길 터. 시민들이 모세의 기적처럼 갈라졌습니다. 구급차의 붉은 사이렌 불빛이 차가운 서울의 밤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유이가 들것에 실려가는 순간에도 한국인들은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 청년은 보호자가 필요할 텐데 제가 병원까지 같이 가서 통역을 돕겠습니다라며 자진해서 구급차에 올라탔습니다. 유이를 보낸 뒤 남겨진 일본 학생들은 서로를 껴안고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한국 사람들 왜 저래요? 우린 한국을 무시했는데 왜 자기 옷까지 벗어주면서 도와주는 거죠? 제자들의 질문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제 지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영역, 그것은 수치와 통계 너머에 존재하는 한국인만의 거대한 에너지정이었습니다. 밤 11시 모두가 숙소로 돌아갔지만 저는 다시 청계천으로 향했습니다. 마지막 확인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 기록적인 한파 속에 제가 가짜라고 비웃었던 그 물길이 어떻게 비참하게 얼어붙어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을지 제 눈으로 똑똑히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야 제 무너진 자존심이 조금이라도 회복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다리 아래로 내려간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콸콸콸. 정막만이 흘러야 할 어둠 속에서 거친 물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얀 물안개가 자욱하게 피어오르는 그곳에서 청계천은 멈추기는커녕 평소보다 더 세차게 하류를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이 팀장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어둠 속에서 이 팀장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펌프실의 열기와 밖의 냉기가 만나 벌겋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펌프를 최대 출력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물이 멈추면 얼어붙고 물이 얼면 저 밑에 잠든 새들이 죽습니다. 전기가 좀 들면 어떻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게 먼저지요. 그의 말에 저는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제가 전시행정이라고 조롱했던 그 인공적인 시스템이 이제는 자연조차 포기한 혹독한 겨울 속에서 수천 마리 생명을 살리는 유일한 생명유지 장치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망원경을 들어 물 위를 보았습니다. 쇠오리, 청둥오리, 수천 마리의 철새가 따뜻한 물안개 속에 몸을 맡긴 채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서울의 모든 자연 하천이 얼음 무덤으로 변해 생명을 거부할 때 오직 이 인공의 품만이 철새들에게 마지막 안식처를 내어주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술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단 한 마리의 새라도 얼어 죽게 두지 않겠다는 한국인들의 독한 집념과 생명에 대한 예우가 만들어낸 인간의 기적이었습니다. 저는 손에 든 보고서를 꽉 쥐었습니다. 제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추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가졌던 오만과 편견이 산산조각 나는 소름 끼치는 전율 때문이었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저는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얗게 밤을 지샌 제 눈에 들어온 것은 어제까지 제가 죽음의 수조라 비난했던 청계천의 찬란한 민낯이었습니다. 태양이 빌딩 숲 사이로 고개를 내밀자 물안개 속에서 수천 마리의 철새가 날갯짓하며 일제히 비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장엄한 생명의 군무를 보며 저는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토 교수님, 아직도 이것이 전시 행정으로 보이십니까? 어느새 제 곁으로 다가온 이 팀장이 나직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망원경을 들어 바닥을 살폈습니다. 시멘트로 발라져 먹이가 없을 거라 단언했던 그 바닥에는 20년의 세월이 쌓아 올린 두터운 모래톱과 수초가 무성했습니다. 그 사이로 은빛 물고기들이 떼를 지어 헤엄치고 있었고 철새들은 그 풍요로운 밥상에서 아침 식사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인간이 물기를 터주자 자연은 스스로 그 위에 생명의 살을 입혔던 겁니다. 하지만 제 심장을 완전히 무너뜨린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호텔에서 치료를 마치고 돌아온 나고야 명문고 학생들이었습니다. 부상당했던 유이는 휠체어를 탄 채 자신을 도와줬던 한국인 시민들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일본 학생들에게 따뜻한 붕어빵과 차를 건네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저는 평생 일본이 가장 선진적인 나라라고 믿었습니다. 나고야 고교의 학생회장 다케시가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데이터만 가졌을 뿐 사람의 마음을 얻는 법은 몰랐습니다. 영하 18도의 추위 속에서 자기 옷을 벗어주는 저들을 보며 제가 얼마나 좁은 세상에 살았는지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인공 하천이 아니라 한국인들의 뜨거운 심장이 흐르는 길입니다. 그 순간 제 주머니 속에서 진동이 울렸습니다. UN 본부로부터 온 독촉 메시지였습니다. 청계천 생태 보고서 최종본 제출 요망. 낙제점 근거 명시할 것. 저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밤새 작성했던 가짜 하천의 실체라는 제목의 문서를 과감하게 삭제했습니다. 제 평생 쌓아온 학문적 자존심이 무너지는 고통보다 진실을 외면하는 학자가 될지 모른다는 공포가 더 컸기 때문입니다. 저는 새로운 제목을 써내려갔습니다. 회색 도시의 심은 인류애의 심장 서울 청계천의 공존 모델. 이것은 단순한 생태 보고서가 아니었습니다. 기술과 인간의 정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 멸망해가는 지구를 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한국식 정답지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산책로를 걷던 수많은 한국 시민들이 우리 일본인 일행을 향해 손을 흔들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학생은 좀 괜찮아요? 한국 여행 즐겁게 하세요. 라는 정겨운 외침들. 그들은 우리가 자신들을 조사하고 감시하러 온 심판관이라는 사실조차 모른 채 그저 먼 길 온 손님을 극진히 대접하고 있었습니다. 사토 교수님, 이제 유엔에 보고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 팀장의 물음에 저는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그것은 패배의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위대한 민족 앞에 바치는 지성인의 경이었습니다. 아니요, 팀장님. 보고할 준비가 된 게 아니라 배울 준비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어떻게 이 차가운 콘크리트 아래에 뜨거운 정이 흐르게 만들었는지 그 마법 같은 공식을 전 세계에 알릴 겁니다. 전 세계 어떤 전문가도 전시 행정이라며 비웃었던 청계천. 하지만 한국인은 그 비웃음을 생명의 노래로 바꿔놓았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청계천의 물소리를 들으며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일본의 정체된 미래에 던지는 경종이자 한국이라는 나라가 보여준 압도적인 품격에 대한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귀국을 위해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버스 안은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의 그 오만한 침묵과는 본질적으로 달랐습니다. 제자들의 눈은 창밖으로 멀어지는 서울의 풍경을 단 한 장면이라도 더 담아내려는 듯 간절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릎 위에 놓인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UN 본부로 전송할 최종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을 완성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결론, 청계천은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하천이 맞다. 그러나 그 물기를 움직이는 에너지는 전기가 아니라 한국인의 꺾이지 않는 의지와 생명에 대한 예우였다. 전 세계 도시 공학자들이 이 가짜 강에서 배워야 할 것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과 자연이 어떻게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공존하는가에 대한 태도이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 제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30년 동안 전 세계를 돌며 가짜 친환경을 잡아내던 사냥꾼 사토 켄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대신 한국이라는 나라가 보여준 압도적인 진실 앞에 무릎 꿇은 한 명의 정직한 증언자가 남았을 뿐입니다. 교수님, 보고 싶을 거예요. 서울의 그 차가운 바람도, 그 바람 속에 섞여 있던 사람들의 따뜻한 냄새도요. 발목에 붕대를 감은 유이가 휠체어에 앉아 제게 속삭였습니다. 유이의 손에는 어제 병원까지 동행했던 그 한국인 청년이 선물한 작은 오리 인형이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 인형은 단순히 손뭉치가 아니었습니다. 공포에 질렸던 일본 소녀의 영혼을 구원한 한국인의 다정한 정 그 자체였습니다. 나고야의 명문 학교에서 소위 엘리트라 불리며 남을 밟고 올라가는 법만 배웠던 제자들이 이곳 서울에서 처음으로 함께 살아가는 법을 눈물로 배운 것입니다. 인천공항 출국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만 자리에 멈춰 서고 말았습니다. 우리를 배웅하기 위해 이 팀장과 어제 유이를 도왔던 시민들이 그곳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쁜 일상을 뒤로하고 단지 걱정되어서 공항까지 달려온 것입니다. 학생, 일본 가서도 치료 잘 받아요. 다음에 꼭 다시 놀러와요. 이거 한국 김이랑 과자인데 집에 가서 가족들이랑 나눠 먹어요. 한국인들의 투박하지만 진심 어린 배웅에 참았던 제자들의 울음보가 터져버렸습니다. 30명의 일본 학생이 공항 로비에서 서로를 껴안고 오열하는 광경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지나가던 여행객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우리를 바라봤지만 부끄러움보다 더 큰 감정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평생을 일본이라는 우물 안에서 살아온 우리가 느낀 통렬한 반성이자 한국이라는 거대한 거울 앞에 비친 우리의 초라한 자화상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이 팀장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일본식의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존경의 표현이었습니다. 이 팀장님, 당신들이 승리했습니다. 당신들은 강을 만든 게 아니라 전 세계인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쓴 보고서는 이제 전 세계 190개국에 배포될 겁니다. 한국이 어떻게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는지 그 기적의 역사를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이 팀장은 쑥스러운 듯 웃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투박하고 단단한 손의 온기가 제 가슴으로 전해졌습니다. 비행기에 올라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활주로 너머로 서울의 전경이 보였습니다. 60년 전 전쟁의 폐허 위에서 하수구 냄새 진동하던 그 청계천을 품고 있던 가난한 나라. 하지만 그들은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상처를 딛고 일어나 세계가 부러워하는 기적을 일궈냈습니다. 나고야 공항에 도착했을 때 일본 현지 언론의 카메라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엔 전문가와 명문고 학생들의 한국 프로젝트에 대한 결과를 취재하기 위해서였죠. 마이크를 든 기자가 제게 물었습니다. 사토 교수님, 한국의 청계천은 역시나 보여주기식 행정이었습니까? 낙제전 보고서는 제출하셨나요? 저는 카메라 렌즈를 똑바로 응시하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완벽한 만점을 주고 왔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은 데이터일지 모르나 제가 본 것은 인류의 희망이었습니다. 일본이 정체된 채 과거의 영광만 되새길 때 한국은 미래를 향해 물길을 뚫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국을 배워야 합니다. 공항 입국장은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하지만 제 곁에 선 제자들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당당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한국을 비웃던 어제의 아이들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인의 뜨거운 정과 불굴의 의지를 목격한 새로운 시대의 목격자들이었습니다. 서울의 그 영하 18도 한파 속에서 흐르던 물줄기가 지금도 제 귓가에 쟁쟁하게 들려옵니다. 전기가 흐르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살아야 한다, 함께 가야 한다고 외치는 한국인의 심장 박동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가 멈추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앞날은 영원히 얼어붙지 않을 것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고맙습니다, 한국. 당신들은 우리에게 잊고 있었던 인간의 품격을 가르쳐 주었습니다.